네, 이번 시간에는 개별 세션으로 LTE 어드밴스 기술 개요 및 측정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에질런트 기술지원부의 김시회 대리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질런트의 김시회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쪽은 무선 통신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요. 관련 통신 관련 무선 장비 여러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 혹은 뭐 스펙트럼 분석기 혹은 콜박스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셀룰러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현재 주목받고 있고 가장 큰 관심 분야로서 현재 주제로 남아있는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기존 LTE에 대해서는 저희 에질런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에 의해서 많은 세미나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요. LTE 어드밴스드 역시 많은 세미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 컨셉, 기존 LTE와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혹은 측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과제로 현재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한 1시간 정도 아마 발표가 예상됩니다. 12시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1시간 정도 시간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LTE 어드밴스에 대한 키 피처에 대해서, 아마 이 키 피처들은 아마 이렇게 오가다가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측정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에서 기존 LTE에서는 없었던 혹은 있었지만 그 기술 스탠다드에 실질적으로 워크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그 레벨 자체가 좀 낮았었던 그런 이머징 기술들에 대해서 역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에 있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GPP 스탠다드를 베이스로 해서 LTE 어드밴스드가 들어간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새로 추가가 됐고 혹은 기존 LTE와 어떤 아이템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이는지 기지국과 단말기 쪽을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요. 우선 LTE의 그 모티베이션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굳이 LTE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기술이 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우선 이동통신에서의 기술들을 봤을 때 이거는 모든 우리 와이어리스 셀룰러 쪽에서의 이동통신에 있어서의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그 마케팅 세션에서 우리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기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데이터 스루풋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서의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LTE에서도 역시 그 목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를 좀 개념적인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봤을 때 그 주위에 빙 이렇게 원을 두르면서 하나하나씩 그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lower complexity라고 해서 LTE 자체로만 봤을 때 우리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서로 연동을 하는데 혹은 단말기가 여러 기지국들 사이에서 뭐 핸드오버를 한다든지 혹은 상호 망 운영에 있어서의 단말기와의 실제 연동을 봤을 때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간소화되게 되는 그런 목표를 우선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LTE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상당히 간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혹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이제 상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위해서 그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뭐 All IP 하면서 All
패킷 스위치드 뭐 서비스가 현재 LTE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통신사에서는 아직 기존 보이스 음성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다른 3G망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보이스가 됐든 혹은 내가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데이터가 됐건 간에 그 서비스를 모두 패킷 스위치 형태로 다른 패스가 아닌 동일한 패스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목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펙스, 오펙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망을 운영하고 그 망을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이유는 거의 뭐 이윤 추구가 거의 첫 번째 우선 목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망을 이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만큼 이윤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얼만큼 기존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실제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지가 사업자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하나의 그 컨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LTE에서는 또 얼만큼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해주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스펙트럴 이피션시라고 해서 실제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1Hz당 내가 보낼 수 있는 비트가 이제 몇 비트가 될 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스루풋 혹은 그 기지국 한 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유저 캐파시티라고 하는 것이 또 결정이 되고요. 그 서비스 자체에 또 하이 스루풋이 또 얼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스루풋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얼만큼 개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레이턴시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뭐 콜 셋업 타임이라든지 혹은 슬립 아이들 타임 등등에 대한 그 지연 시간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하이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그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 그 엔드 유저의 현재 이동 상황 역시 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여러 이제 페이딩 환경이 되게 되겠죠. 아주 고속의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끊김없이 혹은 퀄리티가 나빠짐 없이 제대로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등등이 이 LTE에서의 혹은 LTE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공통된 주요 하나의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LTE는 어떻게 잘 그런 요구들을 나름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혹은 기본 컨셉을 이용해서 혹은 이머징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잘 충족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그 전체 기술 그 하나하나의 기술들을 우선 보기 이전에 LTE 어드밴스드가 그 추구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그 방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그런 기술 표준 그 요구 사항을 보면 우리가 그 큰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용어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국제적인 가장 큰 통신에 있어서의 표준 혹은 기술 개발 단체죠. ITU라고 하는 그 산하 단체에서 여러 가지 뭐 세 개의 그룹 ITU-R 혹은 ITU 뭐 D, ITU 혹은 T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그룹 중에서 ITU-R이라고 하는 그룹 중에서 뭐 워킹 파티 현재 뭐 5D라고 하는 그런 파티에서 실제로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그 표준에 대한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4G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4G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 규격상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켓에서 IMT 어드밴스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4G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스루풋의 관점이 될 것이고요. 거기 하이 모빌리티에서는 뭐 100메가 혹은 정지했거나 혹은 로우 모빌리티에서는 뭐 1GBps 적어도 한 1GBps 이상에 대한 스루풋은 나와야 되는 기술이 바로 IMT 어드밴스드의 후보군 기술로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후보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LTE 어드밴스드 혹은 뭐 IEEE 계열에서 보게 되면 802.11m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IMT 2000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언급을 여기서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LTE 어드밴스드 우리가 LTE를 봤을 때 LTE 뭐 그 약어도 잘 나타나 있지만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아주 긴 어떤 기간을 가지고 계속 진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LT가 실질적으로 워크 아이템으로 스탠다드에 들어간 거는 뭐 8장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계속 현재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LT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진화의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변경이 되는 기존 우리가 3.9G라고 얘기하는 LT에서 4G로의 LT 어드밴스드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시피 LT 어드밴스드에 대한 기존 스터디 아이템에서 워크 아이템으로 이제 픽스가 된 형태가 10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이제 이머징 기술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현재 지금 뭐 11장까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에 여기 제일 상위에 스테이지 3라고 해서 뭐 코어 스펙 뭐 컴플리트 해서 일반적으로 3GPP 스탠다드가 실질적으로 규정이 되는 단계는 스테이지 0부터 4까지 완전히 이제 픽스가 되는 4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보통 스테이지 3 정도 이제 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내부에 있는 스펙 작업이 거의 대부분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피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재 있는 그 스탠다드 피처 안에서 뭐 진화가 되든지 혹은 그 발전이 되는 그런 내용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릴리즈 11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9월로 실질적으로 스테이지 3가 완료가 되었고 릴리즈 이제 12에 대한 뭐 주요 내용들이 현재 많은 이제 스터디 아이템들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T 어드밴스에 대한 우선 키 피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전 시간에 LT 어드밴스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혹은 뭐 업링크 쪽에 인핸스된 어떤 멀티플 액세스 방식 그리고 뭐 하이 오더 마이모에 대한 대략적인 큰 주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 세 가지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내가 캐리어를 어떻게 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 방식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우선 크게 단순히 캐리어의 그 어떤 그 중간에 스페이싱만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캐리어를 쓰는 데 있어서 우선 LT 어드밴스드 이론상으로는 5개의 캐리어가 이제 동시에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5개의 캐리어가 실질적으로 한 밴드 내에서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게 인트라밴드 컨티기어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동일한 밴드 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하지 않고 이제 띄어서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인트라밴드 넌 컨티기어스. 그리고 이제 밴드 안에 이제 한정되지 않고 이제 밴드를 넘어서서 만약에 한 캐리어는 뭐 800메가대역에 한 캐리어는 뭐 1.8기가대역에 어사인하는 캐리어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인터밴드 넌 컨티기어스라고 하는 총 3가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릴리즈 10에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봤을 때 릴리즈 10에서는 현재 11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컨티규 밴드 내에서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혹은 밴드를 뛰어넘어서서 불연속적으로 쓰는 제일 위에 있는 경우와 제일 아래에 있는 경우만 현재 스탠다드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주파수 어사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3GPP 스탠다드 보면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리비전이 보통 되죠. 업데이트가 이제 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된 게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된 건데 지난 3월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밴드 A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밴드 내에서 그 인트라 밴드 내에서 넌 컨티기어스 하는 것도 내용상으로는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리비전 11에 릴리즈 11장에 보면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밴드 어사인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 이제 11에 보면 요 가운데 있는 10장에서는 어사인이 안 돼 있는 인트라밴드 넌 컨티기어스에 대한 주파수 어사인도 11장에는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릴리즈 10 베이스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제 멀티로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 멀티로 쓰이는 각 캐리어의 타입은 기존 8장, 9장에 나와 있는 LTE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뭐 제일 처음에 나왔다시피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뭐 차이점이 없다. 우선 피지컬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우선 나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 뒤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멀티 캐리어를 쓸 때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캐리어에 있어서의 사용 용도는 다른 어떤 콜 프로세싱이라고 하기는 보다는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좀 더 많은 리소스를 어사인하기 위한 순수 데이터 채널로 어사인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용도로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이론적으로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5개까지 이제 그 멀티 캐리어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뭐 10장, 11장 혹은 뭐 12장은 아직 뭐 거의 안 나왔고요. 11장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 거는 2개의 캐리어만 현재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 컴포넌트 각각 이름 이제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서 투 CC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LTE에서도 뭐 FDD와 이제 TDD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 어드밴스드 역시 마찬가지. FDD와 TDD 개념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방식이 약간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FD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트라밴드 컨티기어스 혹은 인터밴드 넌 컨티기어스가 쓰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FDD의 다운링크 쪽으로 이제 쓰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밴드 즉 밴드를 따로따로 해서 각각 캐리어를 어사인하는 경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TDD에 있어서는 아직 그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TDD 같은 경우에는 멀티 캐리어를 쓸 때 무조건 연속적으로만 쓴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다운링크 쪽의 내용이었고요. 업링크 쪽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가 이제 쏘는 입장에서죠. 단말기가 쏘는 입장에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적용이 될 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속적으로 쓰이거나 혹은 불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데 현재 스탠다드의 내용을 베이스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즉 밴드 내에서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만 현재 기술 기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TDD건 혹은 FDD건 둘 다 동일하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캐리어 간 사이에 이제 떨어뜨리는 정도로만 보지 말고 이제 캐리어를 멀티로 쓸 때 각각 캐리어에 대한 밴드위드스 조합은 어떻게까지 현재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 슬라이드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LTE 8.9장을 보시면 다운링크에서 만약 10메가 썼으면 업링크 당연히 10메가를 써야 되는 거죠. 채널 밴드위드스. 총 1.4메가부터 20메가까지 총 6개 가운데서 내가 특정 다운링크에서 쓰는 그 채널 밴드위드스로 하나 선택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현재 릴리즈 그 10을 보시게 되면 10에서도 마찬가지, 1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운링크 쪽으로 만약에 10메가 구성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메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업링크 쪽으로도 당연히 10메가를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메가고 하나가 5메가가 어사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업링크 쪽으로 10메가에 서로 매칭이 되는 업링크 컨트롤, 업링크 쪽 그 채널 밴드에서는 10메가가 돼야 되고 5메가 쪽 그 채널 밴드에서의 매칭이 되는 업링크 쪽에서는 5메가에 매칭이 돼야 됩니다. 즉 다운링크 채널 밴드위드스의 동일한 형태로 업링크에서도 채널 어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 이제 개수 자체로 봤을 때는 다운링크 쪽으로는 2개가 쓰인다라고 하더라도 업링크 쪽으로는 하나만 쓸 수도 있고 혹은 2개가 연속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릴리즈 10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걸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만약에 다운링크 쪽 채널과 업링크 쪽 채널 밴드위드스를 서로 달리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릴리즈 11 베이스에도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된 경우도 현재 밴드위드스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타입은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구체적으로 채널 몇에서 저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적용된 밴드들이 현재 릴리즈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릴리즈 10 베이스로 이제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인트라밴드 즉 밴드 내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크게 2가지 밴드밖에 현재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밴드 이제 밴드를 띄어서 각각의 캐리어 하나씩 쓰는 경우에는 1번과 5번에 대해서 FDD만 이제 적용이 되는 현재 형태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릴리즈 11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저 채널 밴드위스 그 프리퀀시에 대한 할당 주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1에 보시면 그 인트라밴드 이제 밴드 안에서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총 FDD 같은 경우 2가지 케이스, TDD 같은 경우 3가지 케이스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됐고, 이게 이제 인터밴드입니다. 인터밴드 이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밴드 넘버만 이렇게 따갖고 왔는데요.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11에 보시면 거의 20가지 이상 케이스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에서 실질적으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캐리어를 연속적으로 쓰는 그런 형태보다는 현재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밴드에 있는 리소스를 조합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더 선호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3PP 스탠다드의 저런 채널 프리퀀시 주파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쭉쭉 가서 이런 형태로 많은 케이스가 현재 다른 타입보다는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밴드 내에서 각 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주파수 밴드가 그렇게 상당히 넓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밴드 내에서 두 개의 캐리어를 연속적으로 쓰기에는 실질적으로 리소스 상으로 녹록치 않은 그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월드와이드하게 LTE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거나 혹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 CP 스탠다드에 제시한 그런 밴드들이 실제 반영된 케이스들을 여기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있는데 우리나라 케이스만 보게 되면 뭐 SK텔레콤이 솔직히 뭐 우리 뭐 마케팅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빨리 실제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적용을 하겠다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발맞추어서 LG U+ 혹은 KT도 역시 따라가고 있고요. SKT 같은 경우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1.8기가 대역하고 800메가 대역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밴드 뭐 1하고 5, KT 같은 경우는 밴드 3하고 밴드 8을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각각의 캐리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5개가 나와 있는데 2개를 가지고 현재 스탠다드에서는 거의 대부분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2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리어가 만약에 2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업다운 링크로 이제 조합으로 쌍으로 있게 되겠죠. FDD만 이제 보게 되면 그 2개의 캐리어에서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리로 쓰이고 하나는 이제 세컨더리로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셀, S셀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 셀과 세컨더리 셀을 이제 약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 용도가 일반적인 우리가 콜 셋업을 하고 콜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뭐 스케줄링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라이머리 셀이 실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세컨더리 셀, 즉 추가적으로 캐리어가 추가된 캐리어들에 대해서는 나왔다시피 실제 어디셔널 레디오 리소스를 통해서 데이터 스루풋을 어떤 특정 유저에게 많이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되는 리소스 자원 확보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 게 다운링크, 업링크 한 쌍을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 혹은 세컨더리 셀 쪽은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업다운링크 2개의 캐리어를 모두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제 셀에 이제 어사인이 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의 업다운링크의 내부 채널 구성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운링크 쪽으로 보게 되면 PD 컨트롤 채널, 데이터 채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업링크 쪽으로도 마찬가지 데이터 채널과 컨트롤 채널이 프라이머리 셀의 컨트롤 컴포넌트 캐리어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물론 당연히 이거 콜 프로세싱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세컨더리 쪽에 이제 보게 되면 다운링크 쪽으로는 데이터 채널과 쉐어드 채널, 컨트롤 채널과 쉐어드 채널, 데이터 채널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업링크 쪽으로는 쉐어드 채널, 즉 데이터 채널만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채널은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링크 쪽으로 컴포넌트 그 캐리어가 멀티로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순수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그 증가를 위해서 실제로 쓰이게 되고 만약에 PUCCH 업링크 쪽으로 컴포넌트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해서 없어지는 컨트롤 채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이 컴포넌트 세컨더리 그 셀에 대한 PUCCH 기능을 상대적으로 누가 딴 놈이 어떤 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어떤 PUCCH 포맷이 추가가 됐는지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의 그 2개의 캐리어는 하나는 프라이머리, 하나는 세컨더리로 나뉘고 내부적인 채널 구성은 이런 형태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기술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자에서 네트워크망 구성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트워크망 구성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총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5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뭐 적용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은 없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 1, 2, 3 정도가 일반적으로 초기 릴리즈 10 베이스의 초기 상태에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적용이 될 때 캐리어 망 구성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우선 두 개의 캐리어가 동일한 셀 커버리지를 갖고 동일한 섹터 내에서 쓰이는 그런 형태 구성이 있고 이런 형태는 세임 밴드 아까 말씀드렸던 인트라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이용이 되는 케이스가 이런 구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들이 커버하는 그 영역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근처로 이렇게 해서 기지국 근처에 있는 단말기들에 대해서 데이터 리소스를 좀 더 줘서 스루풋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캐패빌리티로 가는 그런 형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일반적인 뭐 미디어라든지 혹은 셀망 예측을 하는 그런 그 논문 같은 데를 이제 보게 되면 시나리오 2에 대한 예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섹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안테나 존 그 자체에 대해서 주파수 자체를 서로 지그재그로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실제로 셀 커버리지 영역 자체를 이제 음역 영역 자체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커버해내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 구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진화된 단계에서는 이제 RRH 뭐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기지국의 그 라디오 유닛 부분만 따로 빼내서 실질적인 뭐 어떤 특정 영역 내에서 뭐 어떤 음영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중계기 자체를 뭐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는 RRH 구성을 실질적으로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활용을 해서 매크로셀 영역에 있는 프라이머리 셀과 요 RRH가 커버하고 있는 요 특정 지역 스팟 지역에 있어서의 데이터 스루풋 증가를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주파수를 써서 실제로 데이터로 어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 구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서 보셨던 그런 시나리오 4와 혹은 다른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케이스도 현재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4와 5, 즉 RRH와 같이 연계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현재까지는 그 스탠다드 베이스로 봤을 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되지는 않은 그런 형태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한 유저에게 한 개의 캐리어만 아닌 이제 멀티 캐리어를 써서 데이터 리소스를 매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되게 되는데요. 그 매핑을 시키는 그 스케줄링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방식이 크게 내부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샘 캐리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LTE와 동일합니다. 내 캐리어에 있는 리소스는 내 컨트롤 정보를 가지고 그 스케줄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밑에 있는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캐리어가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프라이머리 캐리어라고 하는 아까 프라이머리 셀에 있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하는 그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내 캐리어에 대한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의 스케줄링까지도 같이 담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기존 우리 LTE 8.9장에 있는 나에 대한 리소스 정보는 나에 대한 캐리어의 컨트롤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되지만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셀에 있는 컴포넌트 캐리어를 가지고 내 캐리어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리소스 스케줄링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프로토콜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CFI라고 해서 캐리어 인디케이터 필드라고 하는 내부 메시지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저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스케줄링 되는 정보가 내 캐리어 건지 아니면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인더케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필드가 이제 추가가 돼서 그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임 캐리어 스케줄링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을 굳이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개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하나 이그젬플만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LTE에서부터 물론 WCDM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TE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TE망이라고 하더라도 LTE 매크로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크로망 내에 여러 이종 네트워크망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마이크로셀, 펨토셀, 혹은 피코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예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매크로 영역이 있게 되고요. 그 매크로셀에서 실질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컴포넌트 캐리어 1과 2를 쓰고 있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서 보셨던 시나리오 2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셀이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가 데이터 스루프 증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비교적 좁은 반경으로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매크로 영역 내부에 어떤 피코 영역이 혹은 펨토 영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 피코 영역도 역시 동일하게 매크로에서 쓰는 컴포넌트 캐리어 1과 2를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인터페어런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 컴포넌트 캐리어 1이 피코셀에 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 중에 컴포넌트 캐리어 1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역으로 피코셀 영역에 있는 어떤 그 컴포넌트 캐리어 1에 대한 영역이 매크로셀에 있는 컴포넌트 캐리어 1에 대한 영역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일한 주파수니까요. 그럼 그런 이런 상당히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제 인터페어런스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줄이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데이터 영역은 제외를 해두고 데이터 영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크네크 내부 HRQ 프로세싱을 통해서 재전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러 자체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컨트롤 채널 부분이거든요. 컨트롤 채널이 실질적으로 재전송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컨트롤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매크로셀에서 컴포넌트 캐리어 1에 어사인을 했던 컴포넌트 캐리어 영역을 그 컨트롤 채널 영역을 피코셀에서는 컴포넌트 캐리어 2에 어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역 커버리지 부분에 있어서 컴포넌트 캐리어 1, 2의 커버리지 부분에 있어서는 겹쳐지게 되지만 각각의 프라이머리로 역할을 하게 되는 컴포넌트 캐리어의 컨트롤 채널들은 서로 주파수 속으로 겹쳐지지가 않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 유지에 있어서의 인터페어런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이제 멀티 캐리어를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지국 중계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티 캐리어 영역이 전혀 생소한 파트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서도 단순히 RF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한 기지국이 같은 셀 내에서 여러 섹터가 있게 되면 그 섹터별로 캐리어를 달리한다든지 여러 개의 캐리어를 써서 실질적으로 리소스를 어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기지국 중계기에서는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단말기 영역에서 봤을 때 단말기 영역에서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1X EVDO 리비전 B 같은 경우에 멀티 캐리어를 써서 데이터 스루풋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범용적으로 아주 곽강을 받는 이런 셀룰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LTE 어드밴스드가 가지는 그 단말기에서의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생소한 그런 부분이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일반적인 단말기에 있어서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의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단말기 쪽에서 멀티 캐리어를 쏜다 혹은 받는다 그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20메가짜리 두 개를 쓰면 총 40메가의 베이스밴드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컨티규어스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실제로 봤을 때 하나의 베이스밴드 제너레이터가 베이스밴드 단위 이제 와이드 베이스밴드 단위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 넣어서 컨버터를 통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나리오 B와 C처럼 이제 넓은 밴드위스에 대한 베이스밴드를 쓰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 칩셋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트랜시버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두 패스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그 인트라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베이스밴드 제너레이터를 쓰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인트라밴드가 아닌 인터밴드가 야기가 됐을 때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물론 릴리즈 10과 11에서는 단말기 쪽에서 인터밴드로 쏘는 거는 아직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고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 영역이 만약 800메가 1기가대기라면 그걸 하나의 베이스밴드 제너레이터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론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그 비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트랜스미터가 이제 두 개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고요. 시나리오 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IF를 줘서 RF로 컨버팅을 하는 거고요. 시나리오 C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패스, 각각의 그 RF 패스를 둬서 이제 하나로 먹싱을 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말기 리시버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죠. 단말기 리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옵션 B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거의 대부분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 리시버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사업자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인터밴드거든요. 인터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그거를 한 번에 내가 하나의 베이스밴드 단을 가지고 복조를 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되기 때문에 B같이 이제 멀티플로 베이스밴드 전에 멀티패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캐리어를 이제 받아서 수신하는 각각의 패스 그러니까 두 개의 패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아키텍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트라밴드 CA를 적용을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 뭐 단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RF 프론트엔드 실질적으로 구성 컨피규레이션에 있어서 어떤 CA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는 이제 선택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 리스크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릴리즈 10 베이스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PA가 가지는 그 선형적인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대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업링크 쪽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링크 쪽으로 인핸스된 어떤 채널 어사인 방식이라든지 등등의 내용 때문에 그 PA의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성능이 개선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단말기 맥시멈 파워 쪽 부분입니다. 단말기 맥시멈 파워는 기존 LT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3dBm이죠. 23dBm 맥시멈 파워가 되게 되는데 이게 캐리어를 두 개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맥시멈 파워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썼을 때도 합한 파워가 23dBm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3dB씩 이제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컨더리 캐리어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 리소스 상황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라고 하는 가변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파워에 대한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하나의 이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인터밴드 CA를 썼을 때 뭐 단말기 입장에 봤을 때 내부적으로 쓰이는 그 구조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예 뭐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의 패스를 각각에 써서 각각의 캐리어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디자인 챌린지 부분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캐리어, 마치 우리가 투턴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의 캐리어들을 쏘거나 혹은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는 인터 모듈레이션, 그래서 크로스 모듈레이션, 디스톨션이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또한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LTE 어드밴스가 적용된 단말기를 봤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그 테이블로 보게 되면 이 스탠다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기존의 LTE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카테고리 1에서 5까지 실제로 커버가 되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 상용망에서 쓰는 게 지금 현재 카테고리 3 단말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링크 쪽으로 100메가, 업링크 쪽으로 이제 50메가 그런 형태고요. 내부적으로 마이모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 다운링크 쪽으로 2x2 마이모를 쓰게 되고 업링크 쪽으로는
LT 쪽에서는 업링크 마이모가 현재 그 적용이 안 돼 있죠. 업링크 마이모라고 하는 게 멀티 유저 마이모라고 하는 형태로 단말기 하나에서 마이모 스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를 여러 개를 써서 이제 마이모 스트림을 만드는 그런 형태까지만 LT에서는 실제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LT 어드밴스드에서 추가된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6장, 7장,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8x8까지 그리고 업링크 쪽으로 보면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x4까지 이제 쓰는 실질적인 한 단말기가 쏘는 거는 4x4, 4 스트림까지 그걸 받는 거는 이제 8개 스트림까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최대 카테고리 8에 대한 캐퍼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기가 대역의 데이터 스루풋이 나오게 되는 퍼포먼스가 이제 있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실제 스탠다드에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아까 앞서 보셨지만 그 마케팅 자료에서 보셨지만 이런 캐리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뭐 보드라든지 혹은 DUT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항상 그 장비 개측기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는 툴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 툴이 디자인 시뮬레이션 툴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에즐런트 같은 경우는 ADS라든지 혹은 뭐 시스템 뷰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툴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단순히 시그널 제너레이터 혹은 시그널 제너레이터 혹은 분석기의 이제 장비가 먼저 나오게 되고 가장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어떤 기지국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우리 콜박스 많이 얘기하죠. 아마 단말기 하시는 분들은 뭐 에즐런트 장비 같은 8960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고 뭐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CMW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잘 아실 거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럼 콜박스가 나오는 게 가장 이제 뒷단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마켓 추세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지금 뭐 시뮬레이션 툴은 진작에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 소스 형태와 이제 애널라이저 형태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솔루션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VSA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 혹은 오실로스코프, 로직 애널라이저 등등 애널라이저 어떤 그 RF 혹은 디지털 장비든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툴이고요. 시그널 스튜디오는 소스 쪽 시그널 제너레이션하는 이거는 소스입니다. 뒷부분에서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현재 스탠다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 2개의 캐리어뿐만 아니라 5개의 캐리어까지 모두 컨티기어스 혹은 non 컨티기어스, 인트라밴드 혹은 인터밴드 등등에 대한 모든 캐퍼빌리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경우 장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 레커멘드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즐런트 솔루션에서 이제 멀티로 박스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레커멘드를 합니다. 물론 장비 하나를 가지고 아주 광대역 신호 그 AWG라고 하죠. 아까 뭐 와이드밴드 솔루션이 잠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AWG를 가지고 내가 캐리어를 만들 때 뭐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 800메가 하나 만들고 뭐 1.8기가 만들기 위해서 2기가 폭을 가진 어떤 AWG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비용이 상당히 고가가 되게 됩니다. 물론 분석기 마찬가지. 분석기도 수기가 대역의 어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이런 VSA 툴을 같이 이용을 하면 역시 수기가 대역에 대한 신호를 한 번에 복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도 활용을 하고 혹은 그런 인터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장비를 시그널 제너레이터 혹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멀티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시그널 스튜디오가 이 2개의 박스를 컨트롤해서 인트라 혹은 인터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만들어내고요. VSA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2개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그 컨트롤해서 그 2개의 신호를 각각 받은 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툴로 분석을 해내는 그런 형태의 캐퍼빌리티가 뒤에 데모 부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09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멀티포트 애널라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모 같은 경우에는 LT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8x8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8x8에 대한 측정 분석을 위해서 역시 아까 VSA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해서 8x8에 대한 어떤 그 마이모라든지 혹은 빔 패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멀티 채널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에즐런트 장비 만약에 LT용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뭐 양산 라인에서도 그렇고요. R&D 쪽에서도 그렇고 아마 X 시리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혹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각각 컴포넌트 캐리어를 그냥 내가 따로따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계신 X 시리즈, 뭐 MXA, EXA 뭐 등등 장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안에 그 옵션 B25라고 하는 옵션만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만약에 아까 인트라밴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있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메가 가장 넓은 폭인 20메가, 20메가가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40메가까지 실제 시그널이 폭이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기존 뭐 MXA, EXA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옵션으로 40메가 분석할 수 있는 옵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후 이제 나올 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캐리어 버전 2개가 아닌 뭐 3개 혹은 4개 뭐 멀티로 간다, 뭐 5개까지 간다라고 할 경우 그만큼 100메가까지 이제 캐퍼빌리티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에즐런트 PXA라고 하는 이제 박스형 장비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같은 경우 160메가까지 한꺼번에 이제 복조를 해낼 수 있는 피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박스를 활용을 하시면서 LTE 어드밴스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도로 쓰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운링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업링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단말기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겁니다. 업링크 쪽으로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어떤 부분이 기존과 달라졌냐라고 하는 부분이 업링크 멀티플 액세스 스킴이라고 해서 기존에 다운링크와 다르게 LTE에서는 다운링크에서는 우리가 OFDMA라고 얘기를 하고 업링크에서는 SCFDMA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OFDM이 가지는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시오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크게 차이 나는 실질적으로 배터리 소모 전력이 훨씬 더 많이 되는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시오가 상당히 큰 그런 형태의 OFDM 방식보다는 SCFDMA 방식을 써서 실질적으로 그 PAPR이라고 하는 부분을 낮춰서 배터리 소모 전력을 이제 줄이는 형태로 가져가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보게 되면 실제로 DFT 과정을 통해서 각각 데이터를 각 서브 캐리어에 데이터를 매핑을 시킬 때 기존에서는 매핑되는 캐리어가 순차적으로 컨티기어스하게 쭉 어사인이 됐었어야만 됐었습니다. 주파수적으로 내가 어떤 주파수에 어사인을 시키고 다른 주파수에 좀 띄어서 이렇게 어사인을 시키고 서브 캐리어에 매핑을 시킬 때라고 하는 방식이 기존 LTE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링크 쪽 시그널을 보게 되면 업링크 쪽 우리가 PUSCH를 보게 되면 항상 그냥 뭐 좁든지 넓든지 해서 그런 폭들만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 캐리어 각 매핑을 할 때 실질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매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실제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죠. 중간에 우리가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중간에 어떤 페이딩 환경이 있고 어떤 그 패스에 대한 채널에 대한 그 환경인지는 실질적으로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만 서브 캐리어를 어사인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디스크리트하게 어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주파수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효율성에 있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존 LTE에서는 컨트롤 채널과 데이터 채널이 동시간 내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LTE 어드밴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PUCCH와 PUSCH라고 하는 데이터 채널 컨트롤 채널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 도식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기존에 쉐어드 채널, 이거 쉐어드 채널, 데이터 채널이고요. 컨트롤 채널인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독으로 있던가 혹은 쉐어드 채널 안에서도 연속적으로 서브 캐리어가 매핑이 되던가 했던 반면에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게 되고요. 쉐어드 채널이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캐퍼빌리티도 가져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런 클러스터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 형태로 이제 쓰는 그런 주파수 어사인이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 요거는 이제 LTE 어드밴스드에서 업링크에서 숙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LTE 어드밴스드에서 SCFDMA를 쓴 그 첫 번째 목적이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시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드 SCFDMA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순수 클러스터드가 아닌 그냥 SCFDMA, 즉 연속적으로 서브 캐리어를 매핑을 하는 것보다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시오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측정을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나빠지는 부분이 순수 OFDMA를 쓰는 것보다 더 나빠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열화가 되지는 않고요.
그 하나만 그 SCFDMA와 클러스터드 형태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나빠지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의 피크 또 에버리지, 즉 피크와 에버리지 파워가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단말기 배터리 소모 전력이 LTE보다 LTE 어드밴스드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그 기술을 앞서 마케팅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엔벨롭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LTE에서는 엔벨롭 트래킹이 현재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숙제 자체 하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그 클러스터 형태로 어사인이 될 수가 있게 됨에 따라서 기존 요거는 LTE 쪽 단말기 쪽 테스트할 때 인밴드 에미션이라고 아마 테스트 하셨을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1RB 어사인을 해서 뭐 이미지 성분하고 뭐 가운데 뭐 피드스루 성분하고 이런 것들 측정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존 LTE였는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형태도 띄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양쪽에서 봤을 때 그 IMD 혹은 IM3 뭐 3차 하모닉, 5차 하모닉 등등이 더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환경을 실질적으로 단말기 TX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 에미션 마스크죠. 그 테스트 스펙을 좀 더 완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현재 3GPP 워킹 그룹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제가 업링크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담았습니다. 에즐런트 시그널 스튜디오를 가지고 그 업링크 쪽 각각 컴포넌트 캐리어 2개를 만드는 형태고요. 실제 업링크 신호고 이거 컨트롤 채널, 데이터 채널인데 클러스터드 형태로 실제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세컨더리 컴포넌트 채널에 컨트롤 채널 없이 만든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 리소스를 어사인하는 그런 창이 내부적으로 아까 있었고요. 이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VSA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그런 화면입니다. 분석적은 이제 VSA를 이용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 2개의 컴포넌트 캐리어가 각각 동시에 분석이 되는 그런 형태의 화면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모는 뒤에 부스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업링크 쪽에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에서는 PUCCH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UCCH가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실질적으로 다운링크 쪽으로 받은 데이터를 내가 에크네크를 전송하는 그 HRQ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세컨더리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에크네크 정보를 누군가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캐리어에 있는 PUCCH가 그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포맷이 PUCCH 포맷 3 그리고 PUCCH 포맷 B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포맷 B 같은 경우에는 2개 컴포넌트 캐리어가 있을 경우 에크네크를 동시에 이제 올려주는 게 4개 비트로 기존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가 2개의 비트씩 돼서 2개 같은 경우에 4개. 포맷 3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비트까지 즉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에 각각에 대한 에크네크 정보를 다 올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캐패빌리티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 피처 중에 내용이 이제 마이모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 4x4가 8x8로 기존에 그냥 싱글 형태가 이제 4x4 형태로 업링크 다운링크에서 인핸스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자체 측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모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뭐 2x2까지 간다 혹은 4x4까지 간다 8x8까지 간다라고 하는 8x8은 제가 아까 7109 모듈라 형태 장비는 보여주셨고요. 이 장비 기존에 가지고 있는 X3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이제 멀티로 스택으로 쌓게 되면 2x2 마이모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에즐런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4채널 인풋을 보통 가지게 되죠. 그 4채널의 인풋이 각각 RF 인풋 포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x4 마이모 측정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역시 VS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마이모에 대한 측정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총 LTE에서 어드밴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피처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머징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머징 기술들은 실질적으로 LTE부터
아까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그런 음영 지역 혹은 엣지 지역에 있는 단말기에 대한 셀 그 단말기의 캐퍼빌리티 혹은 그 데이터 스루풋에 대한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머징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하나의 매크로 셀 안의 영역에서 다양한 뭐 피코, 뭐 마이크로, 뭐 펨토 등등에 있는 여러 가지 이종 네트워크들이 있을 때 그 내에서 이 매크로와 실제로 펨토, 피코 안에 서로 인터페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 캐리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테크닉이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릴리즈 10에서는 EICIC라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인터셀 인터페어런스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그 헤테로지니어스 내부 어떤 다른 다른 뭐 펨토셀망과 매크로셀망에 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역을 달리해서 피코셀 혹은 펨토셀에서 써야 될 그 데이터 전송하는 시간에서는 매크로셀에서는 스탑 중단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적용된 게 EICIC라고 하는 기술 개념이거든요. 그런 형태 개념이 적용이 돼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서로 인터페어런스를 줄이는 그런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릴레잉이라고 합니다. 중계기 쪽입니다. 아마 오늘 그 중계기 쪽 업체에서 또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계기 쪽을 보게 되면 기존 우리 중계기를 보면 레이어 1 중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지국에서 온 신호를 중계기가 받아서 그걸 실질적으로 RF적인 이제 부스팅이라고 하죠. 이제 파워랑 앰핑을 통해서 이제 그 파워만 이제 높여줘서 다시 단말기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 기능이 이제 있었는데 이 기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앰핑 되는 과정에서 시그널 앰핑뿐만 아니라 노이즈 앰핑도 같이 되기 때문에 시그널 퀄리티가 열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레이어 2, 레이어 3에 대한 중계기를 현재 그 기지국 중계기의 스탠다드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레이어 3 중계기가 우리 그 스탠다드 11에 실질적으로 계속 온고잉 형태로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3가 이미 LTE 어드밴스에 채택이 현재 된 상태고요. 그 구체적인 기술 구현은 현재 지금 릴리즈 11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내부적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 자체를 실질적으로 디모드 디코딩까지 해서 유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어떤 뭐 데이터, 뭐 트래픽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인코딩 모듈레이션에서 보내는 그런 형태. 거의 기지국 혹은 기지국 그 이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이 레이어 3 중계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현에 대해서는 뭐 숙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레이어 3 중계기가 실질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단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거는 그 중계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말기 입장에서 얘가 중계기인지 기지국인지 그걸 전혀 구분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얘는 마치 하나의 기지국처럼 동작을 하게 되니까요. 단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릴리즈 8의 단말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중계기가 구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단말기가 그대로 이런 형태의 릴레잉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망 구성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들로 인해서 레이어 3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콤프라고 하는 내용이 콤프라고 하는 코디네이티드 멀티포인트 트랜스미션 리셉션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릴리즈 10의 워크 아이템으로 릴리즈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3월에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 기술 구현은 스탠드가 다 완료가 됐고요. 6월에 마지막 테스트 스펙까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JP라고 조인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과 코디네이티드 스케줄링 빔포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인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셀 엣지에 있는 단말기가 셀 엣지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서 단말기가 셀 엣지에 있어서의 그 서로 인터페어런스 영향을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있는 그 코디네이티드 스케줄링 빔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단말기가 셀 엣지에 있을 때 그게 서로 어떤 그 특정 그 기지국에서 나오는 빔 패턴이 그 안테나 빔 패턴이 다른 기지국으로 받고 있는 다른 단말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엇갈리게 빔 패턴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은 스케줄링 자체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서로 셀 엣지에 있는 단말기에 있어서의 어떤 캐퍼빌리티 혹은 스루풋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증대시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링크 쪽 개념이고요. UL 컴프, UL 캠프라고 해서 업링크 쪽 이제 컴프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그 개념 자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말기에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때 특정 한 기지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기지국이 동시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더 잘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UL 컴프의 개념이까지 해서 DL 컴프, UL 컴프가 현재 릴리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S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SON은 그 이전 LT에서도 이런 개념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S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 뭐 약으로 나와 있다시피 셀프 옵터마이징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존 개념은 셀프 컨피규레이션, 셀프 옵터마이제이션까지의 개념이었는데 LT 어드밴스드 릴레즈 이제 11 형태 그 이상에서 셀프 힐링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펜토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용 어떤 네트워크를 시장에서 내가 사왔을 때 내가 딱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에서부터 옵터마이즈 최적화하는 것과 어떤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백업 복구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는 게 모두 뭐 SON의 셀프 컨피그레이션, 옵터마이제이션, 힐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이제 소형 기지국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홈 이노드비에 대한 내용인데 홈 이노드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홈 이노드비 즉 펨토셀이죠. 펨토셀이 매크로셀 영역 내에서 매크로셀과 홈 이노드비 사이에 핸드오버 기능은 지원을 했지만 그 홈 이노드비 사이의 핸드오버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스탠다드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아이템인데요. 기지국 테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아이템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개념적으로 특정 테스트 아이템에서 캐리어 어그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트랜스밋 온오프 혹은 occupied bandwidth 혹은 time alignment error 등등이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봤을 때 기지국 중계기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요. 구체적인 스펙 내용을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말기 쪽이면 단말기 쪽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테스트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LT에 대한 테스트 아이템은 그대로 있고요. 그 아이템에서 캐리어 그레이션이 들어간 게 A가 다 붙어서 이런 항목들이 새로 다 추가가 됐고요. UL 쪽 마이모 이제 B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아이템들이 각 아이템별로 새로운 테스트 개념들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토메이션 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역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런 환경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시그널을 단순히 소싱과 분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말기 테스트에서의 RMC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기지국 신호에서 우리가 그 ETM 신호를 만들거나 혹은 그 픽스드 레퍼런스 채널을 그리고 리피터 쪽에서 스티뮬러스 신호를 만드는 등등의 신호는 전부 다 시그널 스튜디오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신호들을 만들어내서 역시 분석하는 것 역시 모두 VSL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 에즐런트 장비는 지금 시그널 제너레이터와 분석기만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에서부터 중간 시그널 제너레이터 분석기 혹은 콜박스에 이르기까지 현재 솔루션이 뭐 그 시스템 컨퍼먼스 테스트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 외에 어떤 컨퍼먼스 장비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쭉 1시간 동안 쭉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따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에 부스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